그냥 서류 정리하는 거요. 아버지가 일일이 신경 쓰실 거 없이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아들들의 무시로 시작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어느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저녁 무렵이면 늘 같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음식 냄새와 세제 냄새, 그리고 어딘가 낯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특유의 건조한 공기. 김영수는 버스에서 내려 그 냄새를 맡는 순간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을 누볐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반장완장을 차고 인부들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죠.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안에 자신의 땀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묵묵한 자부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반찬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호박전과 멸치볶음. 큰아들 민수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아내 순자가 살아있을 때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자식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그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조금 낮게 처진 실루엣.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너무 오래 날랐던 탓이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반기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시선을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부엌 쪽으로 걸었습니다. 감사함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녁 식사가 어떤 분위기일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밝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그가 가져온 반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만들었을 국과 고기 반찬들이 식탁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더욱이 이 자리에서는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 지 오래였습니다. 김영수와 식구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상가 건물 말이에요. 그냥 놀리기엔 아깝잖아요. 김영수는 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그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고 민수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듯 이미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진수 녀석이 그쪽을 좀 써봤으면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차남 진수 이야기였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아들이었죠.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 재산을 두고 이야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마. 지연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을 때 주변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계속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지연은 이미 다음 반찬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수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쥔 채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그는 버스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낮은 담장 안에 자리한 집. 그가 젊은 시절 직접 수리하고 손을 대며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불 켜고 거실에 들어서자 아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작은 액자 속에서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것인지 기억도 희미한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식탁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아직은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신도시의 불빛이 멀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 식탁의 저녁으로부터 조금씩 흘렀습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또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김영수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썼고 낮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삶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용건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상가 시세가 괜찮대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알아보려고요.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도장? 그냥 서류 정리하는 거요. 아버지가 일일이 신경 쓰실 거 없이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전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된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차남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자영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금이 좀 묶여 있어요. 상가를 담보로 잠깐만 쓸 수 있으면 다음 달에 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담보. 형이랑도 얘기가 됐어요. 아버지만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영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아이였습니다. 학비도 냈고 사업 초기 자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눈에는 지금 아버지의 재산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봐야겠다. 그 말 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자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마음먹었죠. 어느 일요일 그는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한번 와라. 무슨 일인데요? 저 요즘 바빠서요. 다음 주에 되면 연락할게요. 다음 주가 됐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실망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직접 얼굴을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민수네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연이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그냥 지나가다가. 민수 씨는 지금 외근 중이에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요. 지연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몸의 절반만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가까운 데 좋은 데가 있다던데. 거기서 또래 분들이랑 지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희도 걱정이 돼서요.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애들은 말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분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것은 이상하게도 피로감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제대로 대화가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만 연락을 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손녀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밥은 잡수셨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받은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먹었다. 너는? 저도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당에 나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민수가 이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던 기억이 났습니다. 진수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아내가 약을 바르며 달래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은 이 마당이 온 가족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혼자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쁜 거겠지. 며느리도 원래 말이 그런 사람이겠지. 내가 너무 서운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던 짧은 인사도 줄었습니다. 경로당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멈추지 않으면 아무도 멈춰주지 않으려는 것. 그는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쓰던 옷장, 순자가 앉던 의자, 순자가 읽다 만 책들. 그 방에 들어오면 왠지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아내의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실제로 손을 뻗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쪽 깊은 곳에 평소 보지 못했던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언제 들여놓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몰랐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살아생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먼저 꺼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금고를 서랍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번호는 4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기념일을 눌렀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는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 편지를 먼저 집었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었는지 모서리가 조금 바랬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이걸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요. 미리 말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요. 당신은 너무 참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당신 스스로에게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혼자 믿으면서 버티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 서류들 꼭 확인해봐요. 당신 거예요. 당신이 지켜야 해요. 글씨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6달 전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냥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는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들과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단독주택, 소규모 예금 증서. 하나하나 펼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일했지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본 적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모든 재산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가 아내와 공동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전부 그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공증 날짜를 확인하니 순자가 암 진단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병을 알기 전부터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지요.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순자가 한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고 미리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혼란이 먼저였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알았더라면 달랐을까? 아니,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을 먼저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혼란 다음에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민수가 상가를 팔겠다고 했을 때, 진수가 담보를 써도 되겠냐고 했을 때, 지연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그는 그저 흔들렸을 뿐이었는데, 실은 아직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뒤에는 분노가 왔습니다.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주먹을 쥐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들었던 말들, 반쯤 닫힌 문 앞에서 들었던 요양원 이야기, 전화 한 통으로 도장을 요구하던 아들의 목소리, 그것들이 이제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웃집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진 밤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쓰던 버릇이나마 중요한 것은 늘 수첩에 적어두었죠. 그는 볼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상가의 주소, 현재 임대 현황, 통장 번호들. 민수와 진수가 언급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적으면서 보니 자식들이 알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누군가 들여다봤거나 아니면 묻지도 않고 확인했거나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다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히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적힌 주소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글씨였습니다. 한태석 법무사. 아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찾아가 봐요. 길 아래에 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손에 쥐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여기까지 생각해 두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는다기보다 그것이 너무 순자다웠습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꺼내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또 멈추다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다 해놨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하리라. 그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건 것은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석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긴 메모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남편 되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오시지요. 이야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점퍼를 꺼내 입었고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던 시절처럼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한태석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넓은 이마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는 눈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김영수가 봉투를 꺼내 건네자 그는 말없이 하나씩 펼쳐 살펴봤습니다. 박순자 씨, 꼼꼼한 분이셨어요. 공증도 다 돼 있고 명예 정리도 깔끔하게 해두셨네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아셔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 재산이에요. 누가 팔겠다 하든 담보 쓰겠다 하든 선생님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태석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게 있어요. 통장 접근 권한 확인하시고 인감 관리 다시 하셔야 해요. 이미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겁고도 명확한 말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할 때 그는 늘 가장 먼저 현장을 파악하고 가장 나중에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할 때였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면 됩니까? 한태석이 종이를 한 장 꺼내 순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부터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자동이체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집 안 깊숙한 서랍으로 옮겼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한태석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 서두르지 않고 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업자가 다음 주에 상가 보러 온대요. 그때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안 간다. 네? 팔 생각 없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번엔 생각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겠다고만 했고, 생각했다 안 팔기로. 민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면 협상이 되기 때문이고 그는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햇볕을 받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진수도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전화 왔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다. 상가 담보건도 그렇고 갑자기 왜 이러신 거예요? 저 지금 진짜 급해요. 진수야. 네. 네가 급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알지? 진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눈빛이었는지 목소리였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진수는 그날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에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진수는 알겠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두 아들이 왔습니다. 민수는 아내 지연과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씩 가져다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한태석이 정리해 준 것들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명예 확인서,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방식에 대한 간단한 메모. 세 사람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말 안 할 테니 잘 들어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십 명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분명하고 다시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또렷했습니다. 상가는 팔지 않는다. 담보도 안 된다. 앞으로 내 재산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나한테 직접 먼저 해야 한다. 없잖아. 다른 사람 통해서 오는 건 없던 일로 한다. 민수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할 말은 다 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등 뒤에서 두 아들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볕이 담장 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아빠한테 들었어요. 근데요, 응.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통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잘한 것 같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빛이 물드는 하늘이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앞으로의 일들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토요일의 그 자리 이후로 집 안팎이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찾아와 사과를 한 것도 눈물 어린 화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은. 민수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상가 이야기도 도장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은 서운한 듯 연락이 없었지만 어느 날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제가 너무 급하게 굴었어요.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이 한 번의 대화로 다 풀리진 않는 법이죠. 그러나 이 짧은 문자 하나가
무너져 있던 무언가의 첫 번째 돌을 다시 올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에 작은 새잎이 돋았습니다. 기영수는 아침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물을 주고 마른 가지를 골라내고 햇볕이 고루 닿도록 가지를 조금 솜았습니다. 오래 방치해두었던 마당이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돌봤고 그 후로는 그냥 두었죠. 이제는 그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을 다시 찾아간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상가 한 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파시려고요? 예. 대신 제가 직접 내놓겠습니다. 자식들 통하지 않고.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나면 관리가 한결 단순해져요. 상가를 처분하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제 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한태석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평생 서류와 멀리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서류를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날 그는 혼자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제대로 맛을 느끼며 먹는 밥이었습니다. 촌녀 서연이 찾아온 것은 그보다 조금 후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서연은 혼자 왔습니다. 부모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환하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왔냐? 밥은 먹었어? 아직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면 먹으려고요. 그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버스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 오래전 민수와 진수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 많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는 서연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생각해둔 게 있어. 뭔데요? 작은 집 하나 있지. 구도심 쪽에. 낡긴 했는데 자리는 좋아.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저 주시려고요? 나중에 서연이 네가 쓸 일이 생기면 쓰라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할아버지, 조건은 하나야. 네 명의로 하되 네 마음대로 써라. 누가 뭐라 해도.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못 본 척 찻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네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존중해 주었으니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지난 시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배제됐던 저녁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먼저 안부를 물어왔던 19살 손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래도 되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같은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김영수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노인 지원기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가를 처분한 돈 일부를 지역 복지관에 아끼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식사 지원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박순자 씨? 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늦가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약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던 거였구나.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늘 그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진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붉고 둥근 것들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올봄에 새잎이 돋던 그 나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점퍼 단추를 잠그고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감 하나를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제대로 익은 것이었습니다. 74년의 삶이었습니다.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너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당에 자신의 발로. 그것이면 됐습니다. 그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처럼 봄에 잎이 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는 감을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